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장 청구를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성남 FC 사건은 일단 다음 주 중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미 영장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영장 청구를 재차 감행하게 되면 쪼개기 영장 청구라는 비난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유의미한 물적 증거나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단 이 사건 자체만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에 담겨 있는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15년에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 영입된 이후에 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관심을 두고 있던 백현동 용도 부지가 한 번에 4단계로 상향되었고 이 혐의로 김인섭 씨는 이미 알선 수재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인섭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도 이 의혹에 깊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최근 성남시청, 성남도계공, 김인섭 씨 그리고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 주거지 등 4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섭 씨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특혜 의혹 개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정자동 시 유휴지를 두고 성남시청이 고민하던 차에 이 컨설팅 업체가 호텔 등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칩니다. 이후에 부동산 개발 업체가 호텔을 실제로 짓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주소지나 등기 임원에 비춰보면 이 컨설팅 업체와 부동산 개발 업체가 동일했고 이후에 또 1년 만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특혜가 부여된 것 아닌가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사업 비용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면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이 되겠지만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 대신 송금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되겠죠. 관련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관련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금고지기 전 재견 총괄본부장 김 씨가 관련 자금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일종의 현금 내지는 전환사채 등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특히 전환사채 등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던 것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뇌물 혐의 아닙니까? 428억 약정 그 의혹인데요. 이 부분도 추가 수사에서 다음에 혹시 영장 청구를 한다면 넣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빠져 있습니다. 428억 약정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때는 단순 배임 혐의를 넘어서서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력한 대목이기도 하고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가 최근 재구속된 상황인데 구속 기간이 오는 9일 만료가 됩니다. 이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더 이어나가면서 관련 진술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도 제기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 전 부원장 대선 자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된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다면 역시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 향후 수사에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428억 원 약정 혐의만 입증된다면 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두고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처럼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 즉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혐의가 유력하게 입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상당 부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이고 반면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도 이 약정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재구속된 상태인데 김만배 씨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첫째 이제 궁금하고요. 김만배 씨가 진술을 바꾼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다 말만 있는 것이지 관련자들 진술만 있는 것이지 이게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김만배 씨의 진술이 추가된다고 해도 결국 또 이제 진술만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김만배 씨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따라서 재구속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단순히 자금을 숨긴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금인 양 가장할 목적으로 숨겨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적법하게 취득한 자금인 양 숨길 목적으로 자금을 취득하고 숨겼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사실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별건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구속을 빌미로 수사에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위법 수사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해오던 수사였었고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자가 일종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 시각이 옳다고 전제한다면 김만배 씨 측 입장에서는 검찰에 협조를 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 즉 불이익이 적어진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김만배 씨는 민간 사업자의 우두머리에 해당합니다.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 유죄로 입증된다면 이때는 자신의 실형 기간이 가장 길 것이고 또 자신이 잃게 되는 재산상 몰수 추징의 피해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를 상쇄할 만큼 검찰 수사에 협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 계산이 서야 진술을 번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김만배 씨가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정영학 녹취록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진술이 보강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약정 의혹이 상당히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정영학 녹취록 내용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것처럼 마치 428억 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몫이라는 내역 그와 같이 해석될 만한 내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는 검찰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 자금 관리인들이 얘기했던 게 은닉 자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고 검찰이 그 은닉 자금을 계속 파헤치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게 파악이 된 건가요? 일부 몰수 추징 보존된 재산이 1,270억 원입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대장동 수익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민간 사업자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가 가장 큰 소익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분배하지 못한 수익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익을 이용해서 이른바 50억 클럽, 각종 특혜와 관련된 로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썼거나 쓰려고 준비해 둔 돈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검찰이 추가로 몰수 추징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몰수 추진 조치 추가로 더 진행됨에 따라서 밝혀진다면은 역시 추가로 진행되면서 법원에서 또 즉각 관련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짧게 아까 좀 추가 질문 드리자면 정영학 녹취록 자체도 지난번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때 물증 없이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인정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판결에. 네네. 김만배 씨가 진술을 바꿔서 정영학 녹취록도 신빙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 과연 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지.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관련 발언들 중에는 일부가 대부분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녹취록은 온갖 이야기가 오고 가기 마련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보다 보면 그 녹취록 그 내용 중에 하나로 해석되지 않고 다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많고 네네. 하나의 녹취록 내지는 여러 녹취록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반대되는 진술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검찰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검찰의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 녹취록 중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시각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 내용이 있지만 막상 재판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또 관련된 물적, 인적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록의 해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로 나온 녹취록 내용만 본다면 김만배 씨가 관련 진술을 인정하게 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로 받아들여질 것이지만 재판에서는 이 녹취록에 나온 온갖 그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또 다른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고 다른 정황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뇌물 혐의 입증에는 어떻게 보면은 물증도 작용하겠지만 진술도 하나의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술도 정황 증거로 작용하고 뇌물 사건에서는 실제로 금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진술이 상당히 유력한 증거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서 즉 뇌물이나 성범죄 등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진술의 증거 가치를 더 높이 평가받게 됩니다. 다만 이 428억 원 약정 부분은 예. 실제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 불과해서 예. 흔적이 남아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검찰로서도 입증에 상당한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자, 지금 그 쌍방울 관련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그 말씀하신 진술이 주목되는데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이 최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준 것이 이제 뇌물이 맞다라고 했다고 하고 안부수 아태 평화협의회 회장도 전 회장도
이제 사실대로 진술하자라고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진술들의 변화는 이 사건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방용철 부회장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근 15차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구로 제공했던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그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네.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방용철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비칠 수 없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관련 정황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진술 번복에 또 다른 사유가 개입되어 있는지만 의혹이 해소된다면 상당 부분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내역이 어느 정도는 입증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입증은 쉬워 보이는데 이 부분만 입증된다면 여기에 뇌물 공여자 중에 부인했던 방용철 부회장도 실제로 뇌물을 공여했고 대가 관계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이상 입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질신문도 했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또 검찰이 어떻게 풀어나가냐도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극렬 부인하고 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모두 다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송금의 자금 성격이 무엇인가? 자금 성격이 만약 경기도에 대북 비용을 대납한 성격이라면 뇌물죄를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 대질신문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관계는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입증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단계, 만약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면 어떠한 대가 관계에 기해서 이와 같은 대납이 이루어졌는지는 검찰이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대북 송금을 통해서 쌍방울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가, 다른 기업을 배제하고 쌍방울만 지원하려고 할 의도였는가, 내지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어서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등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지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대북 송금을 대신 비용 대납해 주었다는 취지라면 이때는 사전수뢰죄의 문제이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은 이상 사전수뢰죄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지사일 때 일정한 대가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법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국회에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수사 진척 상황으로 봤을 때 다음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언제쯤으로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개입되어 있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도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져야 구속영장 청구를 논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송금은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백현동 의혹, 정자동 의혹 등 관련 개발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적어도 3월 내지는 늦는다면 4월 중에는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 전에 또 한 번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소환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피의자로부터 입장을 전해 듣고 반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그와 같이 절차가 진행되면 부당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이미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도 이제 곧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끝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두 사실 모두 검찰은 허위 사실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판 준비기를 모두 마치고 이번 달 3일, 17일, 31일 공판기를 앞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가 나름의 사정이 있고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재판 출석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성배 변호사의 전망과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